빈은 사실 모차르트가 10년 동안 살았고 모차르트가 죽은 곳이기도 하지만 빈이란 도시 자체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모차르트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791년에 죽었기 때문에 200년이 훨씬 넘죠. 200년이 훨씬 넘기 때문에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빈에게 가장 가까운 예술 시기는 클래식 클라우드로 따지면 클림트입니다. 클림트와 말러 시절의 도시가 지금도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곡가로는 말러, 미술가로는 클림트 시절의 19세기 말이죠. 20세기 갈 때. 그때 이 기본적인 얼개가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흔적을 찾기는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가서 발찍기는 쉽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슈테판 성당입니다. 빈의 모든 관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저는 명동성당이라고 부릅니다. 빈의. 여기서 모차르트가 1780년 초반에 결혼했죠. 결혼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명판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죽은 곳도 여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 슈테판 성당은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모두 열린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묘지로 가게 되죠. 시신이.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맥도날드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모차르트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1781년에서 91년까지 10년 동안 모차르트는 13번 이사했습니다. 빈에서. 13번 이사했는데 대부분 일구에 살았습니다. 두세 번 빼놓고는. 무슨 얘기냐면 빈의 중구나 종로구에 살았다는 겁니다. 주로. 모차르트가 된장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1780년 90년대잖아요. 우리도 그때는 사대문 남만 한성 서울이었죠. 우리도 따지면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기껏해야 동대문 정도만 서울이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이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사대문 바뀌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주로. 그때는 여기가 빈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러나 그 클림트 시대가 되면서 더 확장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빈은. 그런 도시인 거죠. 그래서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흔적들이. 그 중에 13개 중에 유일하게 박물관으로 조성된 게 요겁니다. 바로. 맥도날드 지나서 쭉 돌아가면 바로 있습니다. 모차르트 하우스라고 있고 이걸 박물관으로 조성한 곳이에요. 원래는 피가로 하우스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피가로의 결혼을 여기서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 사이에 보면 독일 기사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 오픈된 곳입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모차르트가 대주교의 비서실장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유음악가를 시작하죠. 1781년 6월입니다. 여기고요. 좀 이따 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거리가 제일 중심가거든요. 돌아오면 스테이트 오페라 하우스라고 되어 있죠. 슈타츠 오퍼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국립극장입니다. 국립 오페라 극장입니다. 여기 이거 2차 대전 때 폭격되고 다시 지은 곳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왕궁이죠. 여기가 왕궁이고 이 왕궁의 뒷뜰이 모차르트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책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부르크가르텐이라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모차르트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차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를테면 음악을 더 듣고 싶으면 콘서트홀, 무지크 페라인이나 아니면 콘체르트 하우스, 콘서트 하우스에 가서 음악을 듣거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여기가 테아터 안데어 빈 극장입니다. 모차르트가 호흡을 마쳤던 후반기에 마술피리의 슈카네더가 지은 극장이죠. 요렇게가 빈의 끝입니다. 빈 시내에서 모차르트를 찾기 위한 여행은 요 정도면 됩니다. 근교 지도를 봐야 되는데 아까 거기가 일반적으로 모차르트나 그 빈의 어떤 음악과 관련된 명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본 지도가 여기예요. 여기. 요거에 불과하죠. 벨베데르 궁전이 여기 있습니다.
클림트죠. 클림트 여기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모차르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트램이나 전철을 좀 더 타고 벨베데레 궁전보다 더 동남쪽이 성 마르크스 묘지입니다. 여기가 모차르트가 제일 처음 묻혔던 곳이에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성 슈테판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고 마차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장례식에는 친구와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마데우스는 나오듯이 성 마르크스 묘지까지 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묻혀 있다가 당시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묘를 파내서 딴 곳으로 옮기게 돼 있었거든요. 모차르트도 평민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스탄츠가 나중에 찾아갔을 때는 모차르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콘스탄츠가 많이 까였죠. 남편 묘지도 못 찾는 나쁜 마누라라고 많이 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앙묘지, 여기 더 내려오는 거죠 지금. 이게 양재동 부근이면 이건 더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 19세기 중반에 그 음악가 묘역을 다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공동묘지라고 해요. 굉장히 큰 거죠. 32번 구역에 가면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 다 여기 있습니다. 32번 구역에 다 모아놨죠. 어쩌면 이 묘지에 가면 시내, 구내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차르트와 관련된 곳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묘지이기 때문에 입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 잘못 입구를 찾았다가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갖고 잘 찾아서 32번 구역이 있는 곳에 내려서 걸어가면 빠르고 106번 버스가 다닙니다. 안에. 그 정도로 크죠. 이 32번 구역이 음악가들이 있는 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악가들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106번 버스가 안을 돌아다닙니다. 바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여기가 크죠. 여기가 32번 구역에 있는 약간 좀 큰가요? 네, 모차르트입니다. 센터 자리가 모차르트입니다. 이 32번 구역에. 흥미롭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 마르크스 묘지에 있다가 10년 뒤에 이장을 했는데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모차르트는 여기 묻혀 있지 않습니다. 성 마르크스 묘지에도 묻혀 있지 않고 여기도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빈에는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과 관련된 명소들로 부지기수인데 하지만 모차르트의 묘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역사겠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19세기 후반에 아까 그런 묘지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더 남쪽으로 우리 뭐 터미널 묘지 이전하거나 뭐 다 부지막 이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크게 마련해 놓고 계획으로 한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는 시신이 없으니까 여기 기념비만 센터 자리에 세워놓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뭐 파리에 참 유명한 묘지들이 많습니다. 세계 수많은 예술가들과 뭐 락스타들과 쇼팽과 작곡가들과 시인들이 다 묻혀 있죠. 사상가들과. 그런데 이 32번의 구역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클래식 음악만큼은 빈이 수도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 조금 뒤에 가면 쇤베르크까지 다 여기에 묻혀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빈이 클래식 음악의 수도라는 걸 입증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1781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81년으로 돌아올 텐데요. 모차르트는 일부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그랜드 투어를 마치고 이탈리아에서 세 번의 여행을 거쳐서 연주 신동으로 처음에는 이름을 알렸고 나중에는 오페라 작곡가로까지 이름을 명성을 알렸습니다. 이미. 그러고서 짤츠부르크에 돌아와서 아까 전에 보셨던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걸 쓰고 있었죠. 하지만 질문을 해보면 모차르트가 만약 거기서 멈추거나 타협하거나 짤츠부르크 15,000 도시에 아버지 옆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면 건반을 연주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모차르트 인생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요즘 아주 인문학이나 과학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분기점, 변곡점, 특이점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영어로 따지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든. 저는 모차르트의 인생에서 그 시즌을 딱 하나만 찾으려면 저는 1781년 6월이라고 꼽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엉덩이를 걷어차인 날이에요. 그 날이. 그 전까지 모차르트는 신동이었고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알리던 연주 신동이었고 작곡가였지만 여기서 짤츠부르크 대주교의 비서실장 시종장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짤츠부르크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1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걸작이 다 나온 거죠. 여기가 바로 독일 기사단의 집 정문입니다. 여기가 아까 지도에서 본 성슈테판 성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죠. 이 1781년 6월이 모차르트의 삶에서 왜 분기점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언제나. 모차르트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츠부르크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대주교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사랑하고 자신을 만들어준 아버지의 뜻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세 가지 어떤 거부이자 반항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반항이자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된 모차르트의 10년이 펼쳐지는 겁니다.